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뉴저지는 $15 13센트, 뉴욕시는 $16로 인상됩니다. 어제 내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공화당의 2차 토론회가 열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했던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 피해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뉴욕시 5개 보로 내 임대료 지불에만 사용 가능했던 시티팹스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이 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15 13센트로 인상됩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16로 오릅니다. 지난 26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내년도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 높은 $15 13센트로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발효시킨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저임금을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2024년에는 $1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당초 예정된 $15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법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인상폭을 $1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은 $14 13센트가 됐고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가 인상된 $15 13센트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15 13센트의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 등의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80센트 오른 $13 73센트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까지 인상됩니다. 또 팁을 받는 근로자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5 26센트를 유지합니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 나머지 지역은 $15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직종 및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올해보다 50센트 인상된 시간당 $16로 인상됩니다. 내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공화당의 2차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토론 초반부터 일부 주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의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폭스뉴스 네트워크와 유니비전의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 총 7명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특히 초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널드 덕이라고 조롱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참을 비난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카메라를 향해 당신이 TV로 토론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당신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이 무대에 당신의 기록을 방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던 것에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한 듯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토론회 불참을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1차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피했던 디센티스 주지사의 확실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상원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양당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세 번째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어제 열린 공화당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전날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굿 하원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상원이 임시 예산을 처리한다고 해도 하원에 오자마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메카시 의장이 상원 임시 예산안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경 안보 법안을 첨부한 뒤 상원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와 별도로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국경 안보 조항을 포함한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양원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다음 달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메카시 의장은 공화당 내 강경파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고 이럴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내 리더십을 잃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한 자체 예산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셧다운을 피하는 길은 초당적 해법뿐이라며 강경파들의 요구에 집착하면 셧다운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경기 불확실성 우려에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골드바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1인당 2개로 구매 수량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 홀세일에서 최근 금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갈란티 코스트코 홀세일 최고 재무책임자는 어제 열린 2023 회계연도 4분기 매출 발표를 통해 골드바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금괴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면 재고 확보 즉시 몇 시간 안에 모두 팔려나간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회원당 구매 개수를 2개로 제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코스트코의 골드바는 회원들만 구매할 수 있는데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최근에는 $1,900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860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귀중품 업체 제네시스 골드그룹의 조나단 로즈 공동 설립자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금이 안전한 피난처로 간주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고강도 통화 긴축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귀금속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했던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 피해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의 피해자만 지난해 전체 사건, 사고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상반기 미국 내에서의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자 수는 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의 거의 7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미주 지역인 캐나다는 143명, 중남미는 1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에 장기 거주하거나 단기 여행 중인 재외국민들의 사건, 사고 피해 사례는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해외로의 출국이 급감하면서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 피해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2019년에는 1,344명에 달했던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739명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팬데믹이 진정되고 해외 출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자는 총 11,32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75%나 급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뉴욕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원래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만 사용 가능했는데요. 이제 뉴욕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에릭 애담스 시장이 기존 뉴욕시 5개 보로 내 임대료 지불에만 사용 가능했던 시리펩스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펩스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가족이 주택을 찾고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시리펩스 주택 바우처 소지자는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전례 없이 부족해 심각한 주택 위기를 맞은 데다 약 12만 명의 망명 신청자까지 유입되면서 쉘터 시스템도 수용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는 이에 대한 대응이자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밖 57개 카운티에서는 이런 정책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에드데이 라클랜드 카운티장은 해당 정책은 라클랜드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기존 주민들은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음 공해 역시 뉴욕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죠. 의회는 소음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시 전역에 도입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코리아타운과 미드타운, 타임스퀘어 등의 지역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 뉴욕 시의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11 신고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소음 관련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런 심각한 소음 공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특히 상업시설의 소음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소음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소음 단속 카메라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감지하면 번호판을 찍어 차량 소유주에게 티켓을 발부합니다. 이를 통해 소음 법규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처음 위반 시 $220, 상습 위반 시에는 최대 $2,625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새로 제안한 패키지 조례안에는 소음 단속 카메라를 시 전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였던 소음 단속 시간을 낮 시간으로도 확대하고 폭발음, 총소리 등 짧고 큰 소음의 제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맨하튼의 평균 소음 수준은 60에서 70데시벨 사이로 이 수준은 시속 40마일로 주행하는 대형 트랙터의 소음 수준과 비슷합니다. 맨하튼 미드타운 지역의 교통소음 수준은 70에서 85데시벨에 달하는데 장시간 이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2019년 8월부터 생존 가능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는데요. 안락사를 선택하는 주민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91명의 주민이 안락사를 통해 삶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 8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65세 이상이었고 남성은 47명, 여성은 4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백인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안락사는 2019년 8월부터 뉴저지주에서 합법화됐고 이후 매년 안락사를 선택하는 주민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커스 대학의 엘리사 코즈로브 교수는 이런 증가세의 원인으로 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참여하는 의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 뉴저지주의 안락사 절차는 엄격한데 생존 가능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만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15일 동안 구두로 2차례, 서면으로 1차례 의사에게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치사량의 약을 처방받게 되면 환자 스스로 투여해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들 중 약 절반은 암투병 환자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대표해서 따뜻한 축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통과 문화적 중요성이 깊은 이 특별한 명절은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게 한다며 두 나라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우호와 협력의 지속적인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우애 정신과 공유된 가치관이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인도하길 바란다며 양국 간의 강한 우애는 희망과 발전의 등대이고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협력할 때 발생하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년 전부터 추석을 맞이한 한국인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이병이 오늘 오전 1시 30분께 군용기 편으로 텍사스주 소재 샌 안토니오 포트샘 휴스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고 북한은 킹의 월북 71일 만인 27일 트래비스 킹을 추방했습니다.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한국 오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킹 이병은 현지 군 의료센터에서 심리 상태를 점검받고 가족과 상봉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 정보기술 담당자들의 브리핑에 참석했던 에릭 슈밋 상원의원실 보좌관을 인용해 지난 7월 미국 정보기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해커들이 국무부 계정에서 6만 건의 이메일을 훔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좌관은 해킹당한 이메일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 이스라엘 국적자는 미국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의 이스라엘 입국 금지 등 차별적 조항이 문제가 돼 비자 면제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접시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